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임 대표고요. 호주 시드니에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유튜브 채널 북투버 오디오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드릴 책은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네, 이게 이 사진을 딱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사진인가? 근데 딱 첫 앞에 부분에 책 겉표지에 무라카미 하루키. 와우. 뭐 두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하면은 항상 매년마다 노벨 문학상, 도대체 문학상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누가 상을 탈 것인가 하면 매년 리스트에 올라가는 일본 분 중에서 단연 1위는 무라카미 하루키. 근데 아직은 성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소설이 나왔습니다. 6년 만에 신작 장편소설 한국어판으로 예약이 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 그런데 제가 이 책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 책이 원래는 아주 옛날에 초창기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썼던 소설인데 그것을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정리하고 조금 더 다듬어서 새롭게 완성을 해서 나왔다라고 이 책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책 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무라카미 하루키고요. 문학동네에서 2023년 9월 6일에 나왔습니다. 작가를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뭐 일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예의상 일본의 작가고요. 또 영어도 아주 능통하세요. 영미 문학 번역가시죠. 1949년 교토에서 태어났고 와세대 대학교에서 연극과를 졸업했어요. 대학 재학 중에 결혼해서 1974년부터 7년간 아내와 재즈 카페를 운영하면서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1979년 그 다음에 거기에 군조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등단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분 유명한 노르웨이의 숲이나 또 많은 책들 있죠. 양을 둘러싼 모험, 세계의 끝, 그 다음에 1Q84 기사단장 죽이기 등 일본을 넘어서 아시아, 그다음에 유럽, 러시아까지 총 50개국에 넘는 나라의 베스트셀러로 오르고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지필과 출간에 얽힌 이야기가 좀 특별하다고 해요. 1979년 데뷔 이래 하루키는 각종 문예지의 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글을 발표했다. 대부분 그 글들을 책으로 엮어서 공식 출간했다. 그 중에 유일하게 단행본으로 출간되지 않아 팬들 사이에서도 오랜 미스터리로 남은 작품이 문예지 문학계에 발표했던 중편소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다. 와, 그러니까 이 책은 1980년도에 이제 이게 문예지에 딱 나왔으니까 이제 이걸 소설집으로 딱 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온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안 나왔을까? 사람들이 고민하고 이건 언제쯤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걸 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순간에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팬들은 엄청나게 기다렸을 책, 저도 물론이고요. 그 책입니다. 자, 이 책을 갑자기 왜 이렇게 쓰게 됐느냐? 코로나19로 사람들 사이에 이게 벽이 세워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묻어두었던 그 책을 이제 원고를 꺼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3년간 이걸 정리하면서 총 3부로 구성이 되어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70대 작가지만 지금은 청년 시절에 그렸던 세계,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43년 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것에 대한 어떤 좀 기쁨, 새로움, 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책에 대해서 약간 강연 아니면 뭐라 그럴까? 뭐 독자와의 시간 이럴 때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2023년도 4월 27일 미국 매사추세츠 웰즐리 칼리지에서 역병과 전쟁의 시대에 소설을 쓰는 것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들을 겪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경계심이라는 벽이 생기고 그 벽을 허물어 정의롭고 자유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 개인의 선택으로 떠맡겨지는 오늘날의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이러한 시대에 합치하는 작품이 될 거다라고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에는 하루키의 작품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 있죠. 일단은 모든 소설에서 가장 많은 주제로 쓰여져 있는 사랑, 그 다음에 그림자, 그 다음에 도서관,
비틀스, 클래식과 재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 보고 비틀즈 음악이 나오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본인이 재즈 카페를 했었던 경험이 그런 것들과 좀 면밀히 있지 않았나 합니다. 이 책에도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하루키는 주로 개인의 내면에 집중하는 작가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의 소설에 대해서 마음으로 쓰는 것, 마음과 논리적인 의식의 간격을 메어 나가는 것. 이게 이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이 논리와 조금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마음과 논리를 잘 메꿔 나가는 것. 그래서 책에 읽다 보면 이 책장이 잘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대략 이렇게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가장 많은 분포들을 차지하는 게 소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소설을 쓰는 사람들의 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상상력이 그냥 이렇게 막 상상해서 내가 쓰고 싶은 걸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가독성이라 그러죠. 책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큰 이게 기술인데 재능인데 그게 아마 이 논리적인 것들과도 있는 것 같아요. 논리적인 것들도. 김훈 선생님의 책들을 보다 보면 뭐 칼의 노래라든지 몇 권의 이제 책을 저도 관심 있어 하얼빈에 이렇게 쭉 보면은 가독성이 너무 좋아요. 가독성이. 그래서 책을 잡고 읽기 시작하면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얘기를 하죠.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얘기. 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리듀스 된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일이나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장소에 가면 그 스트레스가 조금 더 리듀스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스트레스가 좀 이렇게 리듀스가 되겠지요. 오케이,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하루키가 그래서 이게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보면서 그 시대에 40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생각들을 지금의 시대에 끄집어내어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읽어 드릴 텐데요. 특별히 작가 후기부터 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쓴 소설 가운데 책이 되어 나오지 않은 것은 거의 없을 텐데 이 작품만은 일본에서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아직 한 번도 출판되지 않았다. 그 사이 나는 31살에서 71살이 되었다. 어쨌거나 이 작품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로운 형태로 다듬어 쓸 수 있어서 혹은 완성할 수 있어서 솔직히 마음이 무척 편안해졌다. 나에게 이 작품은 줄곧 목에 걸린 생선 가시처럼 신경 쓰이는 존재였으므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목에 걸린 생선 가시 뭐 이런 경험들 한두 번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뭔가 이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을 갖다 이제 썼다는 거죠. 그렇지. 이게 가독성이야. 그것은 역시 나라는 작가에게, 나라는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가시였다. 40년 만에 새로 쓰면서 다시 한번 그 도시에 돌아가 보고 그 사실을 새삼 통감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이게 작가 후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조금 여러분들 궁금해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걸 알려드리죠. 그래서 줄거리를 조금 요약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17살 남고생인 나라는 사람이 있고요. 16살 여고생인 너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은 고교생 에세이 대회에서 서로 만나서 어떻게 될까요? 네, 좋아하게 되겠죠. 그래야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소녀가 알 수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진짜 내가 사는 곳은 높은 벽에 둘러싸인 그 도시 아니야.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야. 흘러가는 그림자와 같은 거야. 이게 뭔 소리야. 나는 어리둥절하지만 이내 소녀가 말려주는 그 도시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에 따라서 도시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록해 나가는 날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돌연 소녀가 사라진 거예요. 와, 우연한 사고인지 무엇인지 뭐 종잡을 수가 없이 없었던 사라지고 남은 소녀는 그러니까 나죠. 이 작가 이 시점 1인称 시점이니까 나는 오랜 기간 기다리다가 소녀가 말했던 그 미지의 도시 정말 진짜 내가 그 소녀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소녀가 말하는 도시는 견고하고 높은 돌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그곳에는 시계에는 바늘이 없지만 사람들은 자연히 시간을 감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계에 어떠한 초침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시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배꼽 시계인가? 그럼? 죄송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도시에는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있는 책들이 그곳에 있는 서가에 갔더니 책이 아닌 사람들의 꿈이 달걀 모양으로 줄곧 거기에 이 책이 겉표지에 있는 걸 갖다 이렇게 형상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썸네일에 있는 책
겉표지요. 달걀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관리하고 꿈의 내용을 해독하는 것이 도시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 꿈을 관리하고 꿈을 해독하는 것이 도시의 임무라는 거죠. 도시의 그 출입구는 단 하나였는데 그마저 우람한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 아무나 드나들지 못한다. 되게 그러니까 보안을 철저히 했다는 얘기겠죠. 도시에 들어가려면 특별한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그림자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와, 나는 그림자를 버리고 그 도시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소녀는. 그리고 도서관에 출근하며 꿈 잃는 이,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리딩이요. 꿈 잃는 이, 발음이 제가 안 좋은가? 그런 이제 꿈을 갖다 읽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애타게 그리던 소녀와도 재회하게 되지만 어찌된 일인지 소녀는 이 소년을 알아보지 못해요. 띠로리. 그럼 처음에 만났던 그 소녀가 다른 소녀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막 흘러요. 그리고 나는 어느덧 중년이 됩니다. 오래 못 남았던 출판 유통업계 일을 그만두고 산간지방의 작은 도서관에서 신임 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임 관장인 고야스, 그 다음에 사서인 소에다, 그 다음에 노란 잠수함이 그려진 옷을 입고 매일 도서관에 출근하고 찾아오는 엄청나게 그 책을 읽어가는 한 M이라는 또 소년을 만나면서 어떤 일들을 갖다가 지나게 됩니다. 어느 날 고야스의 미스테리한 비밀이 밝혀지면서 또 이 M소년, 책을 막 엄청나게 읽는 M소년이 행방불명되면서 나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또 혼란을 느끼게 되고요. 산간 지방의 한적한 도서관과 벽을 둘러싸인 도시의 경계에서 부유하듯 살아가던 나는 이제 이러한 생활에서도 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단 하나의 분명한 진실과 현상을 강구하는 일들이 무의미한 경계와 인간의 믿음이 끊임없이 시험당하는 그 경계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책의 줄거리를 약간 요약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책 속에 있는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도 조금 더 읽어 드릴게요. 전체를 다 읽어 드리면 이게 소설의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 군데만 좀 제가 찝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는 커다란 흰색 헝겊으로 오래된 꿈에 하얗게 쌓인 먼지를 주의 깊게 닦아 내 앞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나는 진녹색 안경을 벗고 오래된 꿈의 표면에 양손을 얹는다. 손바닥으로 그것을 감싼다. 5분쯤 그리고 있으면 오래된 꿈이 깊은 잠에서 차츰 깨어나 표면이 엷게 빛나기 시작한다. 양 손바닥에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온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잦기 시작한다. 누에고치가 실을 뽑듯이 처음에는 머뭇거리며 이득고 걸맞은 열의를 담아서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그들은 껍질 밖으로 나갈 때가 오기를 선반 위에서 참을성 있게 껍질 밖으로 나갈 때가 오기를 선반 위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려왔을 것이다. 꿈을 갖다가 이렇게 누에고치 뽑듯이 뽑아낸다는 설명은 멋진데요, 이걸. 역시 페이지 6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또 나는 그림자를 버렸다. 문지기는 말했다. 막상 떨어지고 나면 상당히 기묘하게 보이지. 뭐 저런 걸 애지중지 달고 다녔나 싶을 거야. 나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자신의 그림자를 잃고 말았다는 사실이 아직 제대로 실감나지 않았다. 그림자 같은 건 실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문지기는 말을 이었다. 지금껏 그림자가 자신한테 대단한 도움을 줬던 기억이 있나? 그런 기억은 없다. 적어도 곧바로 떠오르진 않았다. 예전에 한번 어떤 영화인가요? 드라마인가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림자가 있고 한 사람은 그림자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림자가 없던 사람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기는 뭐 그림자를 일부러 뭐 떨궈 버려라 이런 얘기가 있네요. 갑자기 잠깐 제가 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페이지 79페이지에 제가 이제 일단 좀 그래도 좀 가깝게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좀 될 것 같아서 7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바다에 비가 내리는 광경을 볼 때마다 어떤 감동을 받는다. 아마 바다가 언겁에 걸쳐 혹은 거의 영겁에 가까운 시간 동안 변화하지 않을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바닷물은 증발해 구름이 되고 구름은 비를 내린다. 영원한 사이클이다.
바닷물은 그렇게 조금씩 교차되어 간다. 그러나 바다라는 총체가 변화하는 일은 없다. 바다는 늘 똑같은 바다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인 동시에 하나의 순수하고 절대적인 관념이기도 하다. 내가 바다에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느끼는 건 아마도 그런 종류의 엄숙함이다. 그렇죠. 바다는 바다다. 시작할 때 여러분들 틀어드리는 오프닝송도 임바다군의 자작곡입니다. 바다다. 자, 마지막으로 페이지 137페이지에 있는데요.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은 몹시 느릿느릿하게 그래도 결코 뒷걸음치지 않고 내 안에 통과해 갔다. 1분에 정확히 1분씩, 1시간에 정확히 1시간씩 느리게 나아갈지언정 거꾸로 가는 법은 없다. 그것이 그때 내가 몸으로 깨달은 사실이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때로는 그 당연한 것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당연한 것에 당연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갖다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근데 사실은 당연한 것들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책은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6년 만의 신작 장편소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었고요. 여러분 함께 하신 채널은 임 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